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입니다. 원래 저희 남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없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악화일로 걷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명을 달리한 남편이었죠. 사모님, 지금 사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중이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집에서 한참 파김치를 버무리던 저는 남편 식당 매니저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갔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병원 침상 위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침에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을 못하니, 응? 여보 좀 일어나 봐요. 당신 마누라가 왔잖아. 형이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네? 제가 아무리 세게 흔들어 깨우고 말을 걸어봐도 남편은 미동없이 대답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모월, 모일, 모시, 모분을 기준 최원태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명을 달리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지병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레 심근경색이라니 저는 황망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동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워만 계세요? 형아, 아빠가 아빠 눈 좀 떠보세요. 네? 저하고 주말에 안 날리기 하러 공원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제발요. 병원에서 저와 딸아이는 대답 없는 남편을 흔들며 한동안 오해를 터뜨렸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비롯 가족들이 모두 와서 저와 딸아이를 위로했고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마누라도 젊고 딸아이도 어린데 불쌍해서 어쩔 거야? 듣자 하니 하던 사업 다 망해먹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왔다잖아. 세상에 안타깝네 그려. 젊은 사람이 사업이야 다시 시작해도 될걸. 어린 자식 새끼랑 마누라 놔두고 저리 황천길을 떠나면 쓰나. 뭐 명을 달리하고 싶어 그랬겠어. 익명은 제천인데 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그나저나 사업으로 집까지 은행 빚으로 거의 넘어갔다던데. 아내라는 사람이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네. 장례식에 조문을 온 사람들은 빈소에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며 저와 딸아이를 동정한다는 듯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찌찌거리며 한마디씩을 하더군요. 걱정해서 하는 소리들이었지만 썩 듣기 좋은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굳이 늘어놓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현실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조문객들의 그런 걱정 어린 말들이 저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일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소정아, 너 이제 희영이 데리고 앞으로 어찌 살아가니? 살림만 하던 네가 밥벌이 하려면 녹록지 않을 텐데. 엄마는 그게 참 걱정이구나.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희영이가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어쩌겠어요. 불쌍한 것. 어려서 부모 덕 없이 고생하며 자란 것도 안쓰러운데 앞으로 남편도 없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가려나. 엄마, 그만 우세요. 희영이 아빠 사업 실패하고 스트레스가 무척 심했는데 내가 좀 더 그 사람 마음 편하게 해줄걸. 지금 와서 후회가 많이 되네. 얼마나 혼자 힘들었으면 심장마비가 왔나 싶어요. 가버린 사람이 야속하고 안 된 건 사실이다만 네가 최서방 특별히 바가지 긁은 것도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런 소리 말어라. 불쌍한 내 딸.
불쌍한 내 손녀. 살아생전 남편은 삼겹살집을 운영했는데 한동안 잘 되던 장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죠. 남편의 가게 앞에 박리담회로 싼 값에 한 판 고기를 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의 직영점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업장을 운영하는 건물과 맞은편에 들어온 고깃집의 건물 주인이 같은 인물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계약 위반을 한 건물주였습니다. 아니 사장님, 인테리어 비용이니 권리금이니 깎지 않고 제가 들어온 것은 이 건물이나 앞에 건물에 동종업종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 집세 받아먹고 사는 나 같은 사람이야. 권리금이나 월세 잘내준다는 사람 있으면 다 받아야지. 뭐 어쩌겠어? 전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저희 가게 요즘 파리만 날리는데 이런 식으로 업장 하나 망하게 만드는 건가요?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들어가 보겠어. 식당을 하는 사람이 말이야. 앞에 큰 가게 들어왔다고 그리 죽는 소리요? 뭐든 실력으로 승부 보면 되는 일을. 건물주는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딱히 계약서에 그런 사실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터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한판 고기를 박리담회로 아주 싼 가격에 파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에 비해 국내산 숙성 돼지고기를 품질 좋게 제공하는 남편의 식당은 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뭐든 100원이라도 싼 곳, 양을 많이 주는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찌되었건 버텨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손님이 줄며 월수를 밀리기 시작한 게 반년이 넘은 상황이었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거의 울화 비슷하게 화병이 온 남편이었고 그런 원인이 사달이 되어 심근경색이 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짐작을 하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는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저는 당장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용역업체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고깃집 서빙.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급한 은행빚 이자를 해결하고 딸아이와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형님, 고깃집 사장 와이프로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듣다가 고깃집 서빙하려면 좀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환경이 바뀌면 또 그에 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 걱정이 좀 도를 지나치네.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 잘 되실 때는 형님 얼굴이 반짝반짝하니 동안 소리 듣던 분인데 요즘 따라 얼굴이 참 많이 푸석해 보여. 안 되어 보여서 드린 말씀이에요. 걱정해줘서 아주 고맙다. 제가 남편 사후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며 그런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동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실 동서는 저희 부부를 많이 부러워하는 편이었죠. 제 남편 지금 반년 넘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동동거리며 화장품 장사니 뭐니 하면 뭐예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리 반백수로 놀고만 있으니. 서방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던 분인데 성정이 예민해서 그럴 거야. 싫다는 회사만 강요하지 말고 뭔가 맞을 것 같은 일을 같이 찾아봐. 지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와서 밥벌이 하는 일을 마누라가 찾아줘야 돼요? 어머님께서도 툭하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솔직히 형님, 저 어이가 없어요. 와이프 입장에서 당연히 짜증나고 탐탁지 않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아빠인데. 생활력 강하고 부지런한 동서가 고생이지만 이해하고 서방님도 뭐든 하게 옆에서 채찍질하고 달래기도 해야지. 저는 결혼 초부터 형님이 참 부러웠어요. 능력 있고 부지런한 남편. 아주버님 요즘 사업도 아주 잘 되신다면서요? 뭐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야. 현상 유지하며 생활비 나오는 정도지. 그래도요. 형님은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일만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요, 전업주부 하는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며 저를 부러워하던 동서였는데 남편 사후 태도가 돌변하며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더니 최근 들어서는 그 기세가 참 어이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내던 집이 은행 빚으로 넘어가 요즘 친정 들어가 사신다면서요? 그렇게 됐어. 어머 세상에 뭔 난리람. 형님네 친정집도 넓은 집은 아니던데. 희영이랑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랑 희영이는 아주 잘 지내니 걱정 마. 형님, 아주버님은 살아생전 생명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들어놓으셨나 봐요? 아주버님 사후에 형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이래서 보험이 참 중요한 거구나? 말이 좀 지나치네. 남이사 보험을 들어놓고 말건 뭐가 그리 궁금해. 동서나 서방님 보험이나 빵빵하게 들어놓고 살아. 저도 요즘 형님 사는 거 보면서 안 그래도 그 생각 많이 하네요. 뭐라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는 동서를 두고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대한 대면하지 말고 살자. 저는 그리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사간 친정집 근처에 동서가 살고 있어 동네에서 오며 가며 싫어도 마주치게 되는 그런 동선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막말하는 동서가 더 가관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어디 외출하나 보네? 네,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그리고 말씀드렸나요? 저 최근에 건물주 됐어요, 형님. 건물주? 갑자기 로또라도 맞았어? 인생에 로또 맞기가 어디 쉬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투자했던 부동산이 대박이 났지 뭐예요? 엄마가 선물이라고 저 동네에 건물 하나 사주셨지 뭐예요. 그래? 축하해. 동서 고생 덜게 됐네. 고생만 덜다 뿐인가요? 저 이제 굳이 민지 아빠한테도 일하라 뭐해라 잔소리 안 하려고요. 서방님 요즘도 그냥 집에 계시구나? 건물주 남편이 일은 해서 뭐해요? 그런데 형님은 어디 또 일 가시나 보네요? 출근하는 길이야. 참, 여자 팔자 뒤웅박이라더니 아주버님 살아계실 때 그래도 어디 가면 부티난다 소리 듣던 형님인데. 동서, 말 좀 조심해.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라니? 나만 보면 쯧쯧거리며 비아냥대는 거 좀 그만하라고. 어이가 없어서.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왜? 제가 건물주 됐다 하니 본인 팔자랑 천지 차이라 배 아프세요? 그 입 좀 다물어. 듣자니 막말이 끝이 없구나. 앞으로 동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 바쁘니까 저리 좀 비켜줘. 누가 할 소리. 예전보다 툭하면 잘난 척 입 바른 소리에 대는 형님이 나 역시 별로였네요. 사람이 지 분수를 알아야지. 뭐라고? 더 말 섞는 게 내 입 더럽히는 일 같아서 그만하련다. 어련하시겠어요. 과거 고상한 사모님으로 살던 분께서? 그러면 뭐해? 지금 허드렛 일하며 사는데. 다신 내 앞에 얼굴 보일 일 만들지 마.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외출하던 동서는 제게 그런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거의 절연을 선언하고 뒤를 돌아섰죠. 시댁에 방문할 일이 있어도 동서가 있는 자리는 되도록 피하면서 저는 제 일상을 살아나갔습니다. 점점 아나무인으로 바뀌어가는 동서를 제가 응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시작한 건물 청소 일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장소에 도착해 한참 열심히 건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부터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차례로 걸레질하는데 어디선가
또각또각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형님이 여길 왜? 나 여기 건물 청소 일해. 그래요? 난 여기 건물주인데. 아, 새로 뽑은 청소부 아줌마가 그럼 형님? 동서가 여기 건물주인 거 알았으면 굳이 여기서 일 안 했을 거야. 지금 누가 할 소리를. 청소부 뽑는다고 면접 보라고 한 걸 관리인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런 사달이 나네요. 사달이라니 말이 심하네. 아우 짜증나. 아침부터 정말 재수없게. 저리 좀 꺼져요. 건물 관리인도 봐야 하고 세입자들도 만나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걸레통을 발로 차는 동서였습니다. 막대먹은 동서의 행동에 어이를 상실하고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아까부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대표님,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청소부 아줌마를 한 명 잘못 뽑아서요. 동서의 말에 저는 계단 아래참을 쳐다보았습니다. 동서가 말하는 대표라면 아마 그 동서의 친정엄마가 일하는 부동산 업체의 대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지레 짐작했죠. 동서의 친정엄마는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는 아니었지만 매일 경매다 매입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며 돈을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서는 친정엄마의 부동산 폭등으로 최근 명품 쇼핑을 즐기면서 저에 대한 막장 각질이 한도 초과에 이른 상황이었고요. 동서가 말한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얼굴이 앳돼 보이는 것이 잘해봐야 20대 중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말쑥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 막말을 당해 황망해 있던 저에게 그 순간 절 유심히 쳐다보던 동서 회사 대표 재벌 2세가 엄마, 저 명철이에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계단을 불이 나게 올라와 저를 와락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동서의 인생은 나락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엄마라니요. 전 청년을 처음 뵙는데. 17년 전 성북동 살던 명철이 기억 못하세요? 제 유모로 들어가서 엄마가 저를 거의 5년 가까이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지, 그럼 네가 바로 그 말 더듬던 명철이란 말이니? 엄마, 이제 기억하시나 봐요? 저 엄마 덕분에 말 더듬이 고치고 말문튀였잖아요. 엄마,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고 이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처한 상황이 좀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래도 나는 딸아이와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명철아, 너 정말 의젓한 청년이 되었구나? 대표님, 저희 형님을 아세요? 뭐 알다마다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저희 엄마라고요.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이분이 사장님 형님이라면서 그렇게 함부로 막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딱 봐도 사장님이 아랫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아까부터 자꾸 엄마 거리는데 대표님, 우리 형님이 엄마라고요? 형님, 뭐 저희 몰래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숨겨둔 아들? 발본세하고는. 사장님, 이분은 옛날에 저희 집에서 제 유모로 일하시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기에 제가 엄마라고 부른 거고요. 뭐라고요? 형님이 대표님 유모를 했다고요? 저희 과거사를 사장님께 시시콜콜 털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당장 저희 엄마께 사과부터 드리세요. 어서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저한테 사과를 강요하시면. 그럼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경우 없고 매너 없는 갑질 건물주와 사업계약을 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누가 사과를 안 한다고 했나요? 사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표님. 형님, 제가 아까는 말이 심했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명철이의 서슬퍼런 말에 내키지 않는 억지 사과를 하는 동서를 보자니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저는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일단 일 때문에 여길 방문한 거라 회의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엄마 연락처도 얼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십몇 년 만에 명철이를 만나서 너무 반갑네.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식사로 끝내기엔 엄마와 저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엄마, 우리 곧 조만간 만나서 얘기 길게 나눠요. 그렇게 명철이와 헤어지고 저는 하던 청소를 마무리 지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철이와 어떤 인연이냐고요? 17년 전 제가 결혼 전의 일입니다. 국문과를 졸업한 저는 당시에 여기저기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었던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정이 엄마, 소정이 요즘 뭐해? 우리 소정이? 국문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취업 준비 중이지 뭐. 일자리 알아보는구나? 마침 잘 됐다. 혹시 소정이가 애들은 좋아하는 편이야? 갑자기 애를 좋아하냐니 그건 또 무슨 말이래? 나 아는 동생 지인이 엄청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가 실은 재취자리야. 7살 배기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말더듬이라는데 그 아들을 돌볼 유모를 구한다나 봐.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4년제 대학 나온 소정이가 유모 일을 하려고 하겠어? 나도 그래서 고민했는데 연봉이 대기업 부장 월급을 준다는데? 게다가 연봉을 떠나 원체 재벌집이라 아이돌 보는 유모도 기본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사람을 원하더라고. 나이도 어린 사람을 원해서 소정이가 딱이지 싶어서 말이야. 대기업 부장 월급을 준다고? 그게 정말이야? 뭐 그렇다는데? 뭐 한번 소정이한테 말이나 꺼내봐. 저는 그렇게 엄마의 친구분을 통해서 처음 명철이네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친정집 상황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 때였죠. 할아버지와 아빠가 동시에 암투병을 하는 바람에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었고 두 사람의 병간호를 하느라 집에 막대한 빚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동생은 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엄마, 내가 며칠 고민해봤는데 거기 재벌집이라는 부잣집 유모자리 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도 소정아, 네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서 경력도 쌓고 그래야지. 후회되지 않겠어? 내가 평생 유모 일할 것도 아니고 한 몇 년 바짝 돈 모으고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집 상황, 내가 이 일 저 일 가려서 할 상황도 못 되고. 대학 나와 취업해봤자 월급 다 거기서 거긴 직장들이야. 그 정도 연봉이면 내가 감수해서 일할 만해요. 소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학교 다닐 때 너에게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못 내줬는데. 엄마, 이런 기회가 생겨서 우리 빚도 갚고 동훈이 대학도 보낼 수 있게 됐으면 다행이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의 나이에 명철이네 집에 유모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명철이를 돌보는 게 제가 할 일이었죠. 우리 명철이가 3살 때 엄마를 사고로 잃고 그 후로 애가 상실감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노래 잘하고 말도 잘하던 아이가 말도 안 늘어. 그럼 말을 더듬고 못하는 게 그 후의 일이란 말씀이세요? 어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러나 싶어서 별의별 선생을 다 붙여봐도 말더듬이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그런가 애가 말을 더 안 하려고 해.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야 할 나이인데 걱정이 크시겠어요. 그쪽은 국문과 나왔다면서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우리 명철이 말 가르치는데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믿고 뽑은 거니까 잘 좀 돌봐줘요. 그럼 지금 계시는 작은 사모님은 명철이 새엄마신가요? 내가 선생님한테만 하는 말인데 새로 들인 며느리가 영 탐탁지가 않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 명철이 새엄마 자리로 들어온 거 뻔히 알면서 애한테는 이런 방구 관심도 없고. 네, 엄마 정이 그립고 여러모로 외로운 아이니 모쪼록 내 아들이다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좀 돌봐주세요. 명철이 아빠는 워낙에 회사 일이 바빠 명철이한테 거의 신경을 못 써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철이네 집에 가정교사 겸 유모 자리로 들어가 일하게 된 저였죠. 처음 본 명철이는 무척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였습니다. 7살 남자아이 치곤 또래보다 키도 작고 무척 몸집도 왜소했죠. 안녕 명철아? 나는 김소정이라고 해. 앞으로 명철이하고 재미나게 말도 많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명철이 돌봐주면서 같이 지내게 됐어. 반갑다? 안녕, 듣던 대로 명철이는 말더듬이가 무척 심했습니다. 처음 만나 인사를 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려 하지 않는 아이였죠. 그런 명철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명철아, 너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이 뭐야? 읽고 싶은 걸로 새 것만 가지고 와볼래? 명철이는 말없이 일어서더니 방 안의 책장에 가서 피노키오, 잭과 콩나무, 인어공주 동화책을 가지고 오더군요. 명철아, 너 인어공주 좋아해? 이거 나도 어렸을 때 제일로 좋아하던 책인데. 명철이하고 선생님 서로 통했네? 통했다. 그럼 우리 인어공주부터 읽어볼까? 저는 처음부터 명철이에게 억지로 말을 하게 하고 시키는 대신 좋아하는 동화책 위주로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명철이가 좋아하는 재미난 만화책을 종일 읽어주기도 했죠. 명철아, 나만 책을 읽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좀 읽어줄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졌습니다. 명철이도 혀에 힘을 줘서 다시 읽어볼래?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졌습니다. 거봐, 잘했어. 리을자 발음을 할 때는 그렇게 혀에 힘을 딱 주고 말하면 잘 발음할 수 있어. 우리 명철이가 알고 보니까 바로 엄청 잘하네? 저는 작은 성과에도 칭찬을 듬뿍하며 명철이를 꼭 안아주곤 했죠. 밤에 혼자 잠드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라 늘 제가 곁에서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엄마라 부르는 명철이었죠. 선생님, 저 엄마라고 선생님 불러도 돼요? 명철이 엄마는 따로 계신데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가 서운하지 않으실까? 그분은 새엄마니까요. 글쎄. 그럼 선생님하고 있을 때만 엄마라고 부를래? 신난다. 엄마. 전 저를 엄마라 부르며 활짝 웃는 명철이가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도 20대 중반,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아가씨였지만 아들이 생기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명철이를 가깝게 느꼈죠.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의껏 가르친 결과
반년도 안 되어서 명철이는 말 더듬이를 거의 고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은 미술 수업 안 받고 선생님과 집에서 책 읽으면 안 돼요?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명철이가 언제 이렇게 말 더듬이를 고쳤니? 말을 하나도 안 더듬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뭐든지 천천히 말하게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더니 명철이가 요즘은 더듬지 않고 말을 잘하네요. 내가 사람을 참 잘 들였지. 집안 식구는 물론이고 별 난다 긴다는 선생들도 못하던 건데 우리 김 선생님이 그걸 하셨네. 아유, 고맙소.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명철이 나이가 있는데 고쳐질 때가 돼서 저절로 고쳐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명철이가 무슨 장애가 있던 애도 아니고 그냥 어련히 알아서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참, 아유,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리 듣는 사람 듣기 싫게 말을 하니? 여기 김 선생이 명철이 말 잘하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 같은 식으로 하면 일 잘하던 사람들 다 도망가겠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명철이의 새엄마라는 작은 사모는 저를 좀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괜히 저를 흘겨보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허다했죠. 집안 사람들 모두 저를 선생님이라 호칭하는데 유일하게 유모라 호칭하는 사람도 작은 사모였어요. 이봐요, 유모. 명철이가 어린애도 아닌데 다 큰애를 그렇게 품에 끼고 재워야겠어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제는 천둥번개가 치는 바람에 명철이가 무서워해서 잠드는 동안만 잠깐 안아주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린애도 아니고 애를 무슨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싸고 도니까 명철이가 선생님을 따르고 엄하게 할 말하는 저를 피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런 순진한 얼굴 좀 하지 말아요. 어린애 비위 맞춰서 돈 버는 게 그쪽 일이라지만 좀 정도껏 하라고요. 알았어요? 틈만 나면 말도 안 되는 흠을 잡아 잡돌이하듯 저에게 야단치는 작은 사모였습니다. 새엄마로서 뭔가 열등감이 있어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좀 비상식적인 면이 많은 명철이의 새엄마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이지 새엄마가 싫어요. 명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새엄마가 왜 싫은데?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빠랑 할머니 앞에서만 좋아하는 척 거짓말해요. 에이, 설마 명철이가 오해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사람 마음은 다 느껴지는 거라고. 저번에도 할머니 앞에서는 제 머리 막 쓰다듬다가 할머니가 방에서 나가시니까 바로 저한테 제 방에 가서 저 혼자 놀라고 짜증냈어요. 그래? 그날 새엄마가 뭐 피곤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명철아, 그림 일기 노트 가져와. 우리 얼른 그림 일기 쓰자. 네, 엄마. 오늘 공원에 가서 엄마랑 자전거 타며 재밌게 놀았던 걸로 써야지. 사실 명철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문제에 관해 저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저는 명철이의 엄마가 아닌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문제에 관해 할머니께 상의를 드렸는데 선생님을 명철이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명철이 엄마는 따로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울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명철이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만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물론 경우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지만 우리 명철이가 엄마 품이 워낙 그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새엄마란 사람은 명철이에게 당최 정을 안 줘서 애가 그러는 거니 명철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동안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주고 그리하라 하세요. 그래도 그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뭐 지 사업 따로 한다고. 어차피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 아이니. 명철이가 하고 싶단 대로 하게 두세요. 그런 식으로라도 명철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니 난 다행이다 싶어. 그런 이유로 일단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한 상태였던 거죠. 명철이의 새엄마는 물류 사업을 한다고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고 명철이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말더듬이가 심했던 명철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유치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저와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냈고 미술이나 피아노는 집으로 개인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실정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명철이네 집에서 일한 지도 거의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명철이의 친할머니도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유모, 이리 와서 좀 앉아봐요. 네, 사모님. 제게 뭐 따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우리 집에서 유모가 일한 지도 꽤 오래됐네요. 해서 말인데 앞으로는 명철이 돌보는 일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명철이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나요? 아니, 엄마인 내가 유모를 해고하겠다는데 명철이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나 하던 사업 다 접었어요. 앞으로 명철이만 돌보면서 가정에 충실하려고.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다음 주 정도에 짐 싸서 나가세요. 그간 일은 잘해주셨으니 퇴직금조로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명철이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바로 해고하는 작은 사무였습니다. 명철아, 내가 다음 주부턴 사정이 생겨서 명철이 집에서 더 일을 못하게 됐는데 괜찮니? 아니 엄마, 갑자기 왜요? 엄마가 안 계시면 저는 누구랑 숙제하고 놀라고요. 나도 정말 속상하고 섭섭하네. 어쩌지? 집에 갑자기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어. 엄마, 그만두지 말고 그냥 제 숙제도 도와주시고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엄마가 없는 거 저 너무 싫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명철이가 유모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사모님, 언제 거기 와 계셨어요? 지금 내가 기척 없이 방에 들어온 게 중요해요? 아니면 생판남인 유모가 애한테 엄마 소리 듣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진짜, 아유, 어이가 없어서. 대체 당신 무슨 꿍꿍이로 애한테 엄마 소리 듣고 있는 거야? 작은 사모님, 사실은요. 저는 그간의 사정을 작은 사모에게 소상히 말씀드린 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길길이 화를 내며 날뛰던 작은 사모는 그날부로 기어이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 듣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요. 엄마라니. 휴모 주제 감이 어디서. 시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땐 말도 안 되는 편애로 그쪽이 여기 붙어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이 집 안주인이고 유모처럼 이상한 사람 쓸 이유 없어요. 명철이도 이젠 유모 없이 얼마든지 혼자 지일할 나이가 됐고 퇴직금은 붙여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저는 명철이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 내쫓김 당하듯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야 뭐. 평소 작은 사모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린 명철이가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마당에 성격 이상한 새엄마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할 명철이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그 집을 떠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러 건물 청소를 하다가 그렇게 거짓말처럼 명철이를 만난 것이었죠. 우연한 재회가 있던 바로 그날 저녁 명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땡땡동에서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래, 좋아, 명철아. 거기서 보자.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는 명철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떠나시고 새엄마는 얼마 안 돼서 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럼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난 거니? 네, 거의 그 즈음에서요. 차라리 전 그게 나았다 생각이 들어요. 새엄마와 부대끼며 한 집에 사는 거, 그게 더 끔찍했을 것 같으니까. 작은 사모님은 잘 지내시니? 참,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저희 아버지 3년 전에 새엄마와 이혼하고 혼자 사세요. 그렇구나. 그럼 명철이 너는 유학 마치고 돌아와 아빠 회사 일 돕는 거니?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최근에 제가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재벌 2세가 아버지 후광으로 대표가 되었단 말 듣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는 중이고요. 우리 명철이가 정말 대단한 어른이 되었구나. 하긴 네가 어렸을 적부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총명한 아이였지. 넌 뭘 해도 잘할 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엄마는 항상 저를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전 지금도 엄마라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남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일하시는 거 보니까 사정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부군께서는 돌아가신 건가요? 왜 그런 건물 청소를 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다, 명철아. 사실은 저는 오랜만에 만난 명철이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제자이면서 명철이가 절 엄마라 부르듯 저도 마음속으론 아들과 진배 없는 존재가 명철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셨으면 미리 제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건물 청소 일은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저희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비롯해서 좀 제가 하는 일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명철아, 우리가 지난 인연이 소중했고 서로에게 고마운 게 많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도 충분히 내 일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그런 신경까지. 엄마, 제가 사실은 이른 결혼을 하고 작년에 이혼을 했어요. 슬아의 딸이 한 명 있는데 베이비시터를 쓰지만 영 못 믿어워요. 예전에 저를 돌봐주시던 것처럼 그 아이를 좀 케어해주시고 집안의 여러 돌아가는 일들도 지켜보면서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명철이에게 그런 제의를 받았고 옛날처럼 다시 명철이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명철이네 집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을 하는 형식이었죠. 명철이는 제가 친정집에서 딸아이와 사는 것을 알고 여기 직원복지 차원에서 마련해드리는 숙소니 거절 말고 여기서 머무세요. 아니지, 이런 큰 아파트를 왜 나에게 제공해주니 명철아. 엄마, 아니 선생님, 저 이제는 철이 들었으니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저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 옛날 말더듬이도 고치지 못하고 어쩌면 지금까지 제대로 말 못하는 어른으로 컸을 거예요. 엄마 정에 굶주려서 그렇게 비정상이었던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선생님께 작은 선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명철아,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발요, 선생님. 저 유학 가서도 선생님 찾아뵙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가끔 귀국해서도 새엄마가 하도 감시를 하는 통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고마운 은혜는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발 제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명철이에게 쾌적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좁은 친정집에서 나와 딸아이와 넓은 집에 살게 되니까 딸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친정엄마도 많이 기뻐하셨죠. 명철이네 집에 일을 봐주고 명철이의 딸을 케어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월급도 원래 하던 일보다 곱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아져서 저는 딸아이에게도 그간 못 보냈던 학원도 보내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요, 최근에 명철이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네요. 선생님, 동서라는 분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그 친정엄마라는 분이 알고 보니 전문적인 부동산 사기꾼이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하고 사업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엔 부동산 업체 대표라고 해서 몇 번 미팅도 하고 투자도 하려고 했는데 영 아니오시더라. 다 철수했어요. 투자금 넣어뒀던 건 반환할 생각도 안 해서 동서분이 대표라는 건물 제가 괘씸한 마음에 매도해버렸고요. 어차피 투자금 관련해서 담보 걸려있던 건물이라. 듣자 하니까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여러 명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한 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최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선의 경제 상황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건 우연히 시댁을 방문해서 듣게 되었지요. 이 동서 말이다. 친정엄마가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그리 유세를 떨더니만 최근에도 쫄딱 망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다. 저번엔 갑자기 찾아와서 대뜸 돈을 꿔달라는데 내가 꿔줄 돈이 어디 있니?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이고, 아들내미라도 좀 멀쩡히 제의를 해야 할 텐데. 아유, 난 네 동선의 집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잠이 깬다. 한심한 것들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지. 동서도 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정신 차렸겠죠 뭐. 그러면 다행인데. 하고 다니는 꼬락선 입으면 맨날 푼수에 안 맞게 명품이나 걸치고 다니고. 아서라예. 난 그 집 애들한테 기대 내려놓은 지 벌써 오래다. 이번에 아이 아빠 기일인데 어머님 제사 준비는 제가 할 테니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도 일하느라 바쁜 애가 제사 준비를 왜 너 혼자 한다니? 아침 일찍 가서 나도 거들 테니 그리 알아라.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남편의 기일을 맞아 제사를 지냈는데 새로 이사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고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더군요. 아유, 세상에 네가 과거에 그런 덕을 쌓고 살았다는 건 또 금시초문이구나. 그런 인연으로 너한테 집까지 선물하고 또 일자리까지 주다니. 하늘에 있는 희영의 비가 너랑 희영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구나. 그러게요. 명철이를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어쩌면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희영의 비가 그렇게 황망하게 가고 너 혼자 희영이 키운다는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또 안정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게 어디니? 너랑 희영이라도 이렇게 기반을 잡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안심하시며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거실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하늘에서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싶기도 했고요. 유별난 애처가는 아니었어도 바람 한 번 피지 않고 저에 대한 신뢰를 지키던 남편이었고 또 딸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나마 잘 살게 된 딸아이와 저를 보며 마음을 좀 놓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서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아팠어. 당신이 힘든 짐을 혼자 감당하느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는 사업 걱정,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당신 고생은 덜 할 거라 생각이 들어. 나하고 희영이도 예전에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 덕스러운 호의를 받게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나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일해? 그러니까 나랑 희영이 걱정은 접어두고 당신도 편히 쉬어. 좋은 집에서 당신도 함께 살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사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희영이 잘 키우다 당신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 그곳에서 편히 쉬어. 남편의 제사상을 앞에 두고 저는 그런 말들을 속으로 조용히 내뱉고 있었답니다. 좋은 인연과 진심, 어린 호의와 사랑, 그것만이 사람을 구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항상 그런 덕스러운 인연이 주변에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